이어서 2부 시간입니다. 2부는 심층 인터뷰고요. 자,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게 다행히도, 이걸 불행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유럽의 경기가 안 좋다는 점들이 확인이 되면서 유럽의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이게 미국 금리까지도 좀 하락시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금리와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의 부담은 좀 덜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건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가 내려가는 거잖아. 이게 과연 금융시장에 좋은 거야? 라는 고민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님 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는 금리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원인과 결과를 나눠서 여쭤볼게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채 금리가 그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뭐 여러 해석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이유들도 많이 나왔었고,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금리가 크게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그 미국이 신용 등급이 떨어졌을 때죠. 네네. 그렇게 해서 그게 한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은 확실한데, 그 다음에 계속 그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나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7월 인플레이션율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잘 나왔다. 그 1년 기준으로 봤고 헤드라인으로 봤을 때는 뭐 3%대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한 달만 보면은 0.2%밖에 안 됐는데 0.2%를 연율로 확장해서 생각하면 한 2.4, 2.5%거든요. 그러면 거의 목표치에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선 그런 면에서는 좀 연준이 좀 그 금리 인상을 늘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근원 인플레이션 그거는 계속 높고,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이 내려간 상당히 큰 이유들은 그 석유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요새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 시장이 좀 둔화된 거는 같지만 그래도 아직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율보다 높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금리가 올라갈 거다 그런 생각이 또 다시 이제 팽배하게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이제 뭐 다 단기뿐만이 아니라 장기 금리까지 이제 다 올라간 거죠. 그러면 그 교수님께서 전망하시기로는 금리는,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금리는 좀 더 올라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많이 올라온 것 같으세요 이미? 뭐 많이 올라왔지만은 그래도 지금 연준이 한 번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신호는 계속 주고 있고, 그 근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한 번 더 올리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걸 언제 올리느냐, 요거는 좀 미지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가서는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고 보지만. 내년 하반기요? 내년 하반기입니다. 지금 전표에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그렇게 내려갈지는 계속 통계를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하반기도 장담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9%대에서 지금 3%까지로 이제 편안히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3%에서 2%로 떨어뜨리는 게 그게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연준에서 이번에 그 기록 나올 때는 좀 매파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은 내부적으로 또 학문적으로도 얘기하고 있는 게 3%에서 2%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래가지고선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그 경기 침체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건데, 인플레이션을 1% 내린다고 해서 그만큼 고통을 겪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비둘기파, 매파 또는 뭐 진보파, 보수파 여기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3에서 2까지 내리는 건 내려야죠. 무조건 내려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면은 금리를 추가로 올려서 힘들게 사람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내릴 거냐? 아니면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1% 뭐 따져보면은 1% 포인트도 안 될 겁니다. 뭐 한 0.67 퍼센트 포인트 내리려고 뭐 그렇게 그냥 실업률을 높일 필요가 있느냐?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잠시 후에 그 얘기는 잭슨홀 미팅과 관련돼서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시장 금리 말씀을 여쭤보는 건데, 시장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그 상황에 대해서 경기가 너무 좋아서 올라가는 거니까라고 해석하시는 분들 계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경기가 계속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도 계속 지속되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 역시 잭슨 홀에서 나올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중립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 중립금리의 그 요소를 본다면은 하나는 장기 예측 인플레이션율, 그다음에 하나는 실질 그 금리인데 실질 금리는 자금의 공급하고 수요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거고 뭐 장기 인플레이션율은 사람들 생각이죠. 네네.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경기 침체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한 1% 정도 잡기가 생각보다 더 어렵지 않을 거냐. 그래가지고서 뭐 아까 특히 매파가 이긴다면은 네네. 금리가 계속 높아지지 않을 거냐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금리가 지금 단기, 중기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약간 설명이 안 되는 게 그 금리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힐 거라는 게 비단 지난 한 달 동안 일어났던 일은 아닌데 지난 한 달 동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예. 그런데 그만큼 이제 그 시장이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장이 그 금년 초에 예측을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 50% 이상의 네. 그 경제학자들이나 뭐 월가의 분석가들이나 다 50% 이상 뭐 한 60, 70% 되는 것 같은데 금년 하반기에는 경기 침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는커녕 계속 경기가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3분기 성장률을 본다면은 네. 그 지금 예측하는 아틀란타의 GDP 나우. 예, GDP 나와 본다면은 뭐 지금 3분기에는 연율률은 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노동 시장이 둔화됐긴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생각보다는 계속 크게 줄지는 않고 지금 나오는 숫자도 지금 팬데믹 전의 숫자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뭐 나쁜 숫자는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임금 상승률은 계속 인플레이션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게 아마 지금 연준에서는 제일 걱정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미국 경기는 좀 좋은 상황 맞긴 해요? 지금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물론 사람들, 직종들 거기에 따라서 큰 네. 차이가 있죠. 지금 뭐 IT 산업은 계속 축소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은 뭐 계속 문제가 있을 거지만 네. 그렇지만은 단수 노동자들, 서비스 업종. 서비스 업종 네. 거기서는 계속 노동자들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임금 상승이 계속 그렇게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노동자를 구하는 쪽이 많지 네. 실업자가 많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요. 네. 예, 아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생각보다 우리가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 경제가 확실히 더 계속 강건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래가지고선 지금 경기 침체할 거라는 그런 예측이 이제 또 거의 다 없어졌죠. 네네. 금년에는 그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재조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조절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예측을 바꾸면서 네네. 생각을 바꾸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연준의 고금리가 생각보다 더 오래 갈 거다. 네네. 지금 계속 그냥 1년 내내 연준이 뭐 한 2달 있다가는 금리를 내릴 거다. 그런 네네. 소문들이 계속 있는데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시장이 뭐 아주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뭐 그런 이론이 있긴 하지만은 최소한도 금년에는 그게 상당 부분 틀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잭슨홀 미팅에서도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물론 기대이고 전망과는 좀 다르겠지만 전망은 이번에도 파월 의장은 좀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근데 기대로는 조금 덜 매파적이었으면 좋겠고 파월 의장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파월 의장은 완전히 그냥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데이터를 보고 하겠다.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본다면은 특히 연준이 계속 지금 말로는 2% 목표를 하겠다면은 네. 그러면은 계속 인플레이션은 너무 높은 거죠. 그리고 7월 기록에서도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왔는데 한 달어치만 보면은 0.2% 나왔고 그걸 연율로 계산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2.4%입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너무 높다고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그 금리를 올릴 생각이 내릴 생각보다는 더 많다는 거죠. 금리를 확실히 좀 어떤 내릴 생각을 해야 된다면 경제 어디선가 좀 경기 침체, 네. 그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수 있는 어떤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신호는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그 근원 인플레이션하고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의 차이를 본다면은 금리가 왜 내려갔느냐 주로 석유 때문이다. 네네. 석유와 에너지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석유와 에너지는 뭐 석유 시장 뭐 아랍 그 중동 시장에서 뭐 어떻게 뭐 바뀌기만 하면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고 지금도 또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가지고선 근원 인플레이션하고 임금 상승률을 중요시 볼 텐데 그거는 둘 다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그 잭슨홀 미팅이요, 교수님. 우리가 몇몇 기억 속에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시장에 뭔가 급변했던 기억들이 몇 번 있어서 마치 잭슨홀 미팅을 통해 파월 의장이 시장에 커다란 시그널을 항상 주는 것처럼 인식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었었죠. 그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운이었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뭐 물론 그 전에서도 뭐 몇 년을 보면은 큰 쇼크를 준 해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잭슨홀에서는 뭐 중요한 뉴스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2008년서부터 한 2012년 사이인데 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가 언제냐? 글로벌 금융 위기 때였잖아요. 네. 글로벌 금융 위기 때였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하고 전 세계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나 아니면 경기 둔화로 들어갔던 때니까 그 통화 정책이 첫째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정책을 많이 했어야 됐던 때고 네. 그다음에 그 새로운 정책들이 꽤 오래 갔던 때고 그렇게 되니까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뭐 해주고 싶은데 네네. 그런데 그거는 뭐 기자회견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잭슨홀에서도 할 수 있고 그 통화정책 회의 때 그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좀 깊이가 있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또 잭슨홀의 목적 자체가 뭐 이론적인 이야기도 하고 뭐 좀 깊이 있는 이야기도 그 공무원들 그 민간은행 네네. 또 그 학자들 다 모여서 얘기하는 데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이론적으로 조금 더 추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새로운 정책을 얘기하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뭐 QE를 설명하든지 QE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뭐 없었던 정책이니까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 아퍼레이션 트위스트나 네네. 이런 것들 다 이제 어디선가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러네요. 그런데 잭슨홀이 어차피 학자들도 많이 있었고 네네. 그리고 또 그 월가에 있던 그 전문가들도 많이 있었고 하니까 그런 것을 토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자연적인 네네.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008년도에 양적 완화, 예. 퀀티티브 이징 예. 그때 그래서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잭슨홀이 좀 뭐 있다 보니까 잭슨홀이 그것 때문에 있다기보다는 그쵸. 그것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 시기를 자리를 딱 통해서 맞았고.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걸 한 6년 정도 하니까 네네.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다음에 이런 이례적인 정책을 쓰는 그 경기 둔화된 그 시간이 좀 길었잖아요. 네네. 몇 년 동안 계속 됐으니까 잭슨홀에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제는 그 잭슨홀에서 이런 얘기 나올 거다 기대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변곡점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통화 정책을 펼쳐야 될 때라든지 그럴 때가 잭슨홀이 되게 의미가 있는 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왜냐하면은 연준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의 그 중앙은행 그 공무원들이 다 모이는 데고 그 다음에 또 학자들도 모이는 데니까 거기서 여러한 내용들을 발표하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QE가 나오기 전에 그 QE에 대한 아이디어가 네. 잭슨 홀스 그 학술적 심포지엄에서 네네. 먼저 얘기가 나온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걸 써먹을지는 몰랐죠. 그러면 혹시 교수님 이번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크게 설명을 해야 되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을 것 같으시죠? 그런데 지금 확실히 좀 그 어떤 설명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왜 네. 미국 경제만 지금 잘 되고 있느냐? 네. 지금 왜 중국 경제는 이렇게 그 문제가 있느냐? 중국 경제가 문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을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싸웠던 이렇게 그 갑자기 높은 인플레이션 나와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논의돼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선 금년의 제목이 세계 금융시장인가 세계 경제에 있어서 어떤 구조 변화가 있었느냐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가지고선 그런 구조 변화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은데 아쉽게도 거기서 이제 어떤 논문들이 발표될 거냐 누가 발표할 거냐 그런 것들은 그 세미나 당일에 발표가 돼요. 그래서 아직 그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제목을 본다면은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논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조금 얘기는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여기서 좀 이제 나올 수 있는 내용 개인적으로 좀 학문적으로 좀 관심이 네네. 있는 내용이 그 소위 그 중립 금리가 높아지고 있느냐. 네. 그러면 그 중립 금리가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 지금 논의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연준의 그 인플레이션 타깃은 2%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거를 3 내지 4%로 올리자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교수님 그 중립 금리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설명해 주시고 이야기 넘어가시죠. 중립 금리는 그 경제가 진짜 정상적일 때 네네. 그때는 인플레이션율이 한 얼마 정도 그 금리가 한 얼마 정도 돼야 될 거냐. 전에는 자연금리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중립금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중립금리보다 더 높으면은 요것은 긴축 통화정책으로 보는 거고 중립정책보다 더 낮으면은 요것은 팽창 그러니까 통화정책으로 보는 거죠. 과거의 중립 금리는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그 미국의 팬데믹 이전에는 한 2.5%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2.5%는 어디서 나왔느냐 나온 그 주요 요소 중에서 하나는 연준의 그 타깃 그 인플레이션율이 2%라는 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네. 맨날 지금도 파웰이 우리 목표는 2%라고 나오는데 요거를 3% 내지 4%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중립금리도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겠죠. 네.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3 내지 4%로 올려야 되느냐? 네. 이 팬데믹 때 2%를 내려봤는데 네.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내리려고 했더니 그 소위 유동성 함정 그러니까 그 금리를 0% 이하로 내릴 수가 있느냐? 네네, 그렇죠. 그게 어렵죠. 유럽이나 일본은 0% 이하로 내리려고 했지만은 네. 그렇지만은 그게 뭐 썩 잘 그 효과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일본과 유럽도 모든 그 금리를 0% 이하로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은행이 강제적으로 중앙은행에 가지고 보관해야 되는 그 돈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금리를 했으니까요. 미국은 아예 0% 이하 떨어뜨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만약 목표 인플레이션이 2%라면 최고 줄일 수 있는 게 2% 포인트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충분하지 않았다. 팬데믹 때는. 네네. 그리고 특히 그 전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얘기했는데 글로벌 금융 위기 전하고 후를 비교해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금리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팬데믹 이전에 그 낮은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2%도 떨어뜨리기가 어려웠어요. 네네. 그래서 이 목표를 3%로 하면은 그러면 내릴 수 있는 틈이 1%포인트 더 생기지 않겠느냐. 그리고 요거는 아마 그 경제학 내에서는 뭐 어느 정도 맞다고 얘기하겠지만은 경제학 밖에 계신 분들은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그러니까 좋아요. 이게 2.5%였던 중립금리를 대략 3에서 4%로 높이자라고 하는 논의가 지금 전 세계 경제 학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루어진다는 게보다는 지금 논란으로 지금 논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경제 금융시장의 구조는 지난 10년간의 저금리, 제로금리 금융시장에서 이제는 제로금리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으니까 중립금리를 높이자는 논의가 있다는 거는 알겠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중립금리를 높이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중립금리가 높아지면은 지금 우리가 예상 인플레이션이 2%에서 3% 올라간다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구매력 줄어들고 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네네. 그런데 경제학 내부에서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우리 임금, 그 노동소득도 매년 2%가 아니라 3%씩 올라간다는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구매력 차이는 별로 없을 거다. 장기적으로 뭐 선진국 그 임금 추세를 보면은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래도 장기 인플레이션을 따라갑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그 예상 인플레이션이 2%니까 뭐 임금도 대체로 보면 한 2%씩 올라간다. 네. 그런데 이게 3%로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뭐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 네네. 그러면은 그 임금도 평균적으로는 한 3% 올라갈 거니까 구매력으로는 별 차이가 없을 거고 다만 통화 정책을 할 때는 더 내릴 수 있는 틈을 줄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2%를 공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또 강조할 얘기는 2%가 어떤 이론적인 배경에서 아니면 역사적인 배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뉴질랜드 은행에서 2%가 딱 좋을 것 같다. 왜 그렇게 하필 되니까 뉴질랜드 은행이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먼저 2%가 좋을 것 같다 했더니 다른 나라들이 그거 맞다. 2%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2%로 낸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왜 인플레이션을 0%로 하지 않느냐? 잘못하면은 디플레이션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디플레이션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하려면은 이제 약간 좀 틈을 줘야 되고 네. 지금 막 얘기했지만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면은 좀 내릴 수 있는 틈을 줘야 된다고 해서 그 인플레이션 목표가 0%가 아니라 2%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론적인 바탕도 없고 어떤 역사적인 바탕도 없고 다만 우리가 오랫동안 이 2%라는 목표를 사람들 머릿속에 박았다는 게 네네. 논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금리를 더 내릴 수 있게 3%를 목표로 만들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측에서는 지금까지 2% 얘기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갑자기 3%로 바뀌면은 네. 그러면은 중앙은행 뭐 미국 연준뿐만이 아니라 그 3%로 바꾼 모든 중앙은행들이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신뢰성을 가질 거냐. 그래가지고선 좋든 싫든 우리가 2%라고 얘기했으니까 계속 2%로 가지고 가자. 그런 파들이 있어가지고선 지금 그쪽에서 지금 뭐 최소한도 그 거시경제학 쪽에서는 지금 네네. 논쟁이 붙은 거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 2%라고 하는 게요. 예. 그럼 제로금리 이전에도 2%였었어요? 아니면 그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겪었던 제로금리 상태에서만 2%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8년서부터 팬데믹까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그렇죠. 이상한 부분이 예. 2% 인플레이션을 유지시키려고 했는데 거의 매번 2%가 안 되는 안 거예요. 됐죠. 네. 그래가지고선 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그냥 그 생각보다 낮으냐. 그쵸. 그냥 중앙은행이 온갖 노력을 하는데 왜 2%까지 안 올라가느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2008년 이후에는 금리가 그 전 시기에 봤을 때보다는 굉장히 낮아졌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미국 거의 모든 선진국이 마찬가지인데 그래가지고서 나온 게 뭐 그 어떤 수요가 뭐 떨어졌다. 뭐 secular 세큘러는 뭐라고 하던가 지금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좀 그 특히 아시아 쪽에서 너무 저축을 많이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노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에서 노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저축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요가 떨어졌다는 설이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이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중국이 싼 상품을 많이 공급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았다는 그런 공급설도 있고 네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또 역시 논쟁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번에 많이 논의될 것 같으신 거죠? 그런 얘기가 논의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데 아직까지 그 어젠다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경제학 뭐 트위터 사이트나 네네. 그런 데서 지금 뭐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도 직접 느끼지만, 그러니까 일반인조차 느끼지만 사실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겪었던 저금리는 이제 없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면 금리라고 하는 게 세계 그 글로벌 금융의 어떤 그 기준점인데 그럼 그 전에 그러니까 과거 10년 동안의 기준점과 지금의 기준점은 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과연 거기에 대한 그래서 중립금리를 과연 높이는 게 맞느냐 안 높이는 게 맞느냐에 대한 논의가 뭐 그 확실히 어느 있을 수 정도는 있겠네요. 중립금리는 자기가 알아서 움직이니까요. 네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예상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예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생각이 달라지면은
그렇지만 그 예상 인플레이션 또 목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목표 인플레이션을 조절하면서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그 자금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또 결정되는 부분이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그 아시아 쪽에서 저축이 너무 많다든지 뭐 노령화 때문에 저축이 너무 많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에서 뭐 싼 그 상품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가지고선 그게 자금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면서 또 그 중립 그 금리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죠. 알겠습니다. 이왕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교수님은 요즘에 중국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중국이 지금 그 우리나라도 지금 좀 어느 정도 걱정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채가 많은 게 지금 드디어 터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것을 잘 수습할까 아니면 장기화될까 요거는 아직 우리가 모른다는 점이죠. 지금 그 중국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러한 지금 그 부동산과 건설 산업과 여기에 연관된 부채 문제는 최소한도 한 2010년서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와가지고선 어떤 면에서는 터졌고, 요게 터지면서 이제 경기를 활성화될 텐데 이렇게 부채가 많으니까 네네.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도구들이 없어진 거죠. 그래가지고선 지금 그 중국의 민간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를 더하면은 GDP의 300% 된다는 그런 그 계산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그 시장을 본다면은 지금 건설 회사들이 다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이 아직까지 안 만든 아파트를 팔았는데 팔고 이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는데 비용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선 그래가지고선 아직 다 못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아파트 사기 위해서 먼저 돈을 준 사람들이 또 이제 다 그 사람들은 돈은 냈는데 아파트는 어디 갔냐. 네. 그래가지고선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뭐 그러게 또 에버그란데 같은 그런 문제를 만들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답은 뭐 그 금리를 만약 내린다면 부채가 더 올라가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GDP의 300%인데 네. 그걸 더 올린다면은 지금 다음 뭐 1, 2년은 뭐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또 다시 돌아오고 더 큰 문제로 돌아온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이 금리를 내리려고 해도 그냥 찔끔찔끔씩 내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또 한 방법은 이제 정부가 돈을 엄청 푸는 건데 네. 그런데 지금 지방 정부나 공기업들은 지금 벌써 빚이 너무 많이 이제 전에 이런 정책을 해가지고선 빚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선 이제 못해요. 네. 중앙 정부는 지금 좀 그런 여력이 좀 있다고 보긴 하는데 중앙 정부가 또 돈을 풀어놓으면은 다시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이나 그런 데 과열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선 상당히 신중하게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한 1910년서부터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선 한 1916년인가 그때서부터는 2016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1916년이면 예. 뭐 나이가 이제 많으니까 할 수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내 대부분 생은 1900년대에 살았으니까. 네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 기업들이 지금 그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그 돈을 너무 풀면은 그러면 또 다시 이 문제들이 나중에 돌아오지 않을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로는 지금 금리를 이렇게 작게 내리는 것만 보더라도 이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은 굉장히 길게 보시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려고 했다가 그냥 넘어갔지만 한 2017년서부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네네. 중국 정부가 항상 내년서부터는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루겠다. 매년 그 그림자 금융 얘기는 매년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매년 그냥 내년 되면은 이 문제를 다루고 그것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진다면은 할 수 없다. 네네. 그렇게 얘기했다가 내년이 되면은 그러면은 뭐 그 세계 경기가 둔화됐다. 뭐 팬데믹이 일어났다. 뭐 석유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이제 경기가 침체됐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선 안 한 거죠. 네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이 부채가 쌓이다가 이제는 다룰 수 없는 단계가 된 거죠. 그러면 그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경기가 회복될 수는 없는 거예요?
상당히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그렇게 내수를 조절할 수 없다면은 어디서 그 탈출구를 찾느냐면 수출에서 찾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중국 수출을 보면은 뭐 7월 수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14%가 떨어졌고 네. 그리고 또 요게 하나의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무서운 징조인데 네. 계속 그 미국이 그렇게 많이 그 제재를 취했어도 미국 소비자들은 계속 중국 상품을 샀잖아요. 네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미국 그 중국에서부터의 미국 수입이 한 20% 이상 줄어들었어요. 미국의 대중 수입. 대중 수입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대중 수입이 계속 올라갔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왜 그런지 이유는 그렇게 확실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드디어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확실한 시장이 지금 없어진 셈이고 다른 세계 시장들도 지금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 탈출구가 지금 막힌 거죠. 그렇게 해서 내수로도 회복할 수가 없고 수출로도 회복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선 지금 좀 움직일 수 없는 문제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뭐 여기서 한 탈출 가능한 그 방법은 좀 내년에 세계 경기가 회복해서 중국 수출이 다시 좀 회복된다면은 거기를 통해서 조금 이제 그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좀 희망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내년 경제가 그렇게 좋아질지는 좀 모르는 상태죠. 경기가 지금 그 중국의 수출이 그러니까 미국으로의 수출이 안 되는 게 경기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치 문제입니까? 그게 지금 확실치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 경제는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도 비교적 탄탄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미국이 그런 그 중국 제재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제재는 크게 달라진 게 뭐 그 반도체 같은 거 몇 가지 분야밖에 더 없으니까요. 네네. 그러면은 그 지금 그래도 조금 좀 유력한 설은 그 미국 경제가 팬데믹 때 그 정부에서 보조금을 실업보험이나 보조금을 엄청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선 그 돈이 다 상품 수입으로 갔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일단 그 팬데믹이 끝나니까 이제 보복 소비로 들어갔는데 보복 소비는 거의 다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잘 나가던 IT 서비스나 뭐 중국에서의 상품 수입이 지금 좀 줄어들지 않았느냐.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그 소비가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정상화된 거죠. 네네. 서비스 다시 그 서비스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팬데믹 때 받았던 그 실업보험을 다 지금 저축해놔서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었는데 네. 그게 좀 드디어 거의 없어진 것 같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줄어들었다는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그렇다면은 미국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야 될 텐데 네. 뭐 미국 수출이 수입이 죄송합니다. 네. 수입이 좀 다 떨어져야 될 텐데 수입이 중국에서만 뭐 다른 데도 조금씩 떨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중국에서 이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미국인들이 왜 갑자기 중국 물건 안 사는 그러니까 걸까? 그게 지금 그 이유를 찾고 있는 셈이죠, 지금. 결국 그 경기가 지금 이런 상태인 것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인들의 소비가 줄어서 그렇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거네요. 그런데 지금 총 통계를 보면은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은 그 구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상품에서 서비스로 많이 이동한 거는 확실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작년 인플레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또 이제 특히 서비스 분야의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네. 높죠. 특히 주거지. 그래가지고선 또 이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주거지 인플레이션은 지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선 또 그래서 이게 또 그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소비의 이동, 그 다음에 실제 미국인들의 소비 여력의 감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종합적으로 작용을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한면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임금 상승률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네.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높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소득이 아직까지는 뭐 그 전반적으로 본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다를 테지만 네네.
그 전체적으로 본다면 소득이 아직도 인플레이션보다는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교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그러면 미국의 하반기 경기와 중국의 하반기 경기를 좀 전망해 주실 수는 있으세요? 뭐 미국의 하반기 경기는 뭐 저 지금 거의 확실히 지금 굉장히 잘 될 겁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연 전체 그냥 성장률은 뭐 2%대가 될 거지만은 우리가 네. 저 지금 그 금년 초에 저 생각했던 그 성장률보다는 좀 더 높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은 계속 좀 맥이 없을 것 같고 지금 이번에 저기 그 성장률이 하여튼 성장률은 특히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현재 그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 상황은 왜 그런지 그뿐만 아니라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어떤 내용들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지 그리고 중국은 왜 이런지 이런 글로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양준석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